아무도 없잖아. 텅 빈 저택에 운전기사 강도윤 혼자였어요. 인기척 하나 없는 고요한 저택에서 도윤은 조용히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저 멀리 밤하늘 보면 그대의 고운 얼굴이 별빛 되어 내립니다. 수줍게 잡았던 손길 아직도 내게 남았어. 외롭던 나의 하루를. 그런데 그 노래는 이 세상에서 단 두 사람만이 아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정원에서 듣고 있었어요. 재벌 여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7년간 묻어두었던 거대한 비밀이 노래 한 곡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27살 강도윤은 낡은 원룸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손잡이는 절반이 녹아 플라스틱이 울퉁불퉁했고 가스 불꽃은 한쪽만 살아서 물이 끓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도윤은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냄비 옆에 펼쳐놓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서린그룹 회장 전속 운전기사 채용 공고가 떠 있었거든요. 월 급여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한 달을 빠짐없이 일해도 받지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도윤은 라면, 국물을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 채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지금 양할머니 오복순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심장 수술비였고 그 돈을 모으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입이 절실했으니까요.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대형 면허, 응급처치, 자격증까지 하나하나 꺼내어 투명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어 서류를 가지런히 맞추는 모습이 마치 전장에 나가기 전 무기를 점검하는 병사 같았습니다. 도윤아, 이 밤에 뭘 그렇게 뒤적거리니? 안방에서 기침소리와 함께 복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서류를 등 뒤에 숨기고 할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순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심장이 나빠진 뒤로 누워서도 숨이 차는 날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도윤은 할머니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마 위에 땀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할머니, 나 좋은 자리 하나 알아봤어. 대기업 회장님 차를 모는 전속 운전기사인데 월급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돼. 복수는 아들처럼 키운 손주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 가득한 눈가에 걱정이 짙게 번졌습니다. 재벌 가라는 데가 어떤 데인데 거기서 험한 꼴 당하고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도윤은 할머니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뼈만 앙상했지만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할머니 수술비부터 마련해야죠. 나 운전 하나는 자신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잘 해낼 테니까. 복수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거든요. 그 눈빛은 먼 옛날 복순이 한바집에서 밤늦게까지 국을 끓이며 지켜봤던 도윤의 아버지 강재호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도윤은 중고로 장만해 둔 검정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복순이 안방에서 힘겹게 일어나 작은 봉투 하나를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끼고 아껴 모은 비상금의 전부였습니다. 점심이라도 사 먹어라. 빈속에 면접 보면 목소리가 떨린다. 도윤은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억지로 웃어 보이며 봉투를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할머니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잠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다짐이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서린그룹 본사 로비는 도윤이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구두 소리가 울릴 만큼 광이 났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조명은 햇빛보다 환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는 도윤보다 훨씬 경력이 화려해 보이는 지원자 6명이 빳빳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들 사이에서 가장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면접실 안에서 인사 담당자 3명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두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윤은 한순간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양할머니의 간병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분을 두고 매일 먼 현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서류 위에 빠르게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도윤의 이력서에는 건설 현장 근로자, 수송 차량 운전 경력 3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험한 산길과 새벽 도로를 수백 번 오간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면접실 안쪽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서린그룹 회장 한서진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카락,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깊은 눈동자, 그리고 방 안의 공기를 한순간에 바꿔놓는 존재감이 도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진은 도윤의 서류를 직접 넘기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당신은 사람을 먼저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면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펜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서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보다 모시는 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꾸밈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외워온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바로 올라온 말이었기에 서진은 도윤의 서글서글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에서 시선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나이 27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서진의 가슴 한켠이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27년 전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품에서 사라져버린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바로 저 나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감정을 애써 눌러 삼키고 인사 담당자에게 짧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한 달 수습 조건으로 즉시 채용하세요. 그렇게 도윤은 서린그룹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으로 첫 출근한 날 관리인은 차량 열쇠와 운행일지 그리고 서진의 한 주 일정표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관리인은 서진에 대해 이렇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회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분으로 알려져 계시지만 직원의 실수를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시는 법은 없으셔요. 품격이 다른 분이시니 당신도 그 품격에 맞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열쇠의 감촉이 손바닥 위에서 현실이 되어 전해져 왔습니다. 같은 시각 서린그룹 본사 부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회장 서광필은 서진이 새 운전기사를 직접 골라 채용했다는 보고를 받고 턱을 괴며 묘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광필은 자신의 아들 서민규를 차기 회장으로 앉히기 위한 임시이사회 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서진의 지분 현황, 이사진의 표결 성향, 모든 것이 광필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가져온 한 장의 서류가 광필의 모든 계산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채용된 운전기사 강도윤의 신원조에서 그 보호기록란에 적힌 친부의 이름 석자가 광필의 눈을 꿰뚫었습니다. 강재호. 광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27년 전 자신이 서진에게서 아이를 빼앗고 짓밟아 쫓아낸 그 가난한 음악 지망생, 그리고 15년 전 공사 현장에서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든 그 남자의 이름이 바로 강재호였습니다. 설마 그 자식의 아들인가? 광필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완벽하게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비밀 위로 예고 없이 나타난 균열에 대한 살벌한 경계심이었습니다. 광필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윤이라는 놈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과거 기록 전부를 극비리에 가져와. 단 한 사람에게도 새어나가면 내 목이 먼저 날아간다는 걸 명심해. 비서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부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광필은 혼자 남겨진 어두운 방 안에서 서류 위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광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7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의 그림자가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달고 서린그룹의 심장부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서류 봉투를 받아든 광필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부회장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블라인드까지 내린 뒤에야 봉투를 뜯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시설 입소 기록, 그리고 침불안에 선명하게 박힌 이름. 강재호. 생년월일과 본적지까지 한 글자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광필의 안색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27년 전 자신이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짓밟아 쫓아냈고 15년 전 공사 현장에서 안전줄을 끊어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든 바로 그 남자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광필은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등받이에 몸을 깊이 파묻었습니다. 천장을 노려보는 눈동자에 초조함과 계산이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죽은 놈의 자식이 하필이면 서진이 옆에 붙어 있다고? 광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혹시 과거의 비밀을 캐기 위해 일부러 서린그룹에 들어온 것은 아닌지, 온갖 최악의 가능성이 머릿속을 미친 듯이 휘저었습니다. 광필은 비서를 다시 불러 냉혹하게 지시했습니다. 서진이 저택 차고에 보안 장비 점검 명목으로 고성능 도청 장치를 설치해 그 운전기사 놈이 누구와 무슨 말을 하는지 숨소리 하나까지 전부 내 귀에 들어와야 한다. 비서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광필의 눈빛이 그만큼 살벌했거든요. 같은 시각 성북동 저택에서의 첫 근무를 무사히 마친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복순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따라 기침이 덜한 날이었는지 할머니는 도윤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올라오는 김이 좁은 부엌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밥상 앞에 앉아 가슴팍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린그룹 전속 운전기사 강도윤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반듯한 명찰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명찰을 할머니 앞에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진짜 대기업 회장님 차를 몰게 됐어. 복수는 국자를 내려놓고 명찰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늙고 거친 손가락 끝이 글씨 위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차오르더니 이내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장에서 고생만 하다 일찍 떠난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우셨나 보다. 우리 착한 손주가 대기업 회장님 차를 몰게 되다니. 복수는 명찰을 가슴에 꼭 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다가 문득 복순이 왜 이렇게까지 울먹이는지 그 깊은 사연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복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과거 건설 현장 한바집에서 국밥을 끓이며 노동자들의 허기를 채워주던 사람이었어요. 재호가 어린 도윤을 업고 현장에 나타났을 때 복수는 그 부자의 딱한 사정을 곁에서 눈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재호가 현장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나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12살 도윤을 자기 품으로 데려왔습니다. 친손자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15년을 하루같이 그 아이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순에게는 재호가 생전에 남긴 기억 하나가 가슴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현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재호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쓸쓸하게 읊조렸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목숨 바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한서진이에요. 복수는 그때 재호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을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눈물이었거든요. 하지만 복순이 아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한서진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왜 재호와 헤어졌는지 그런 속사정은 재호가 끝내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순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재호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복순의 손을 꼭 잡고 당부했던 유언이었습니다. 어머니 살다가 나중에 우리 도윤이가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혹시라도 살면서 한서진이라는 여자를 기적처럼 마주하는 날이 오면 의 공구함을 꼭 전해주세요. 그날 재호가 맡긴 녹슬고 낡은 철제 공구함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천으로 감싸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재호가 왜 그런 부탁을 남겼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은 아들 같은 사람의 마지막 바람이니까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도윤의 명찰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던 복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서진이라는 이름이 서린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복수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재호가 사랑했다던 여자의 이름으로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린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전등은 모두 꺼져 있었고 서울의 야경만이 유리창을 통해 희미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책상 서랍에 이중 잠금 장치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 비밀번호는 27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흰색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라벨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서진이 얼마나 자주 이 테이프를 꺼내어 만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지직거리는 소음이 흐르더니 이내 한 남자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사람아 내 남은 시간 다 주겠소 세월이 흘러 세상 변해도 젊고 맑으면서도 가슴이 저려오는 떨림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27년 전 노을 지던 서해안 해변에서 음악가를 꿈꾸던 가난한 청년 강재호가 오직 서진만을 위해 밤새 작사하고 작곡해서 들려주었던 단 하나뿐인 미발표 사랑 노래였습니다. 그 해변의 바람소리, 파도소리까지 함께 담겨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테이프였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전 그 해변이 눈꺼풀 안쪽에 펼쳐졌습니다.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27살의 자신과 29살의 재호. 재호는 낡은 기타를 무릎에 얹고 서진의 이름을 부르듯 노래를 불렀고 서진은 그 목소리에 빠져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출산 직후 의식을 잃었던 서진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외사촌 광필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광필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안타깝지만 사실대로 말하겠다. 그놈이 거액의 합의금을 챙겨서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야반도주했어. 돈 앞에 너를 버린 거야.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서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연인과 아기를 동시에 잃은 그날부터 서진은 배신감과 원망을 갑옷처럼 두르고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한서진은 냉철하고 고독한 재벌 여회장이었지만 그 차가운 갑옷 안쪽에는 27년 동안 골마온 상처가 고스란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진은 이 테이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재호를 원망하면서도 그가 불러주었던 노래만은 차마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밤마다 홀로 이 테이프를 꺼내어 재생 버튼을 누르고 젊은 날의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서진에게 남은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테이프 속 재호의 노래가 마지막 소절에 이르렀을 때 서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사를 따라 음조리는 것이었습니다. 27년을 밤마다 들었으니 한 음절도 빠뜨리지 않고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서진은 테이프를 멈추고 떨리는 손끝으로 플레이어에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책상 위에 떨어졌지만 서진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아봤자 또 흐를 것이라는 걸 27년간 배워왔으니까요. 서진은 테이프를 서랍에 다시 넣고 이중 잠금 장치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음조렸습니다. 강재호, 당신은 정말 그 돈이 탐났던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텅 빈 회장실의 서진의 목소리만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은 수만 개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 중 어느 하나도 서진의 어둠을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한편 낡은 원룸에서는 도윤이 잠든 복순의 이불을 여며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뒤 거실 바닥에 누운 도윤은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하루를 생각하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운명이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서진을 서린그룹 본사 정문 앞에 정확히 내려드린 뒤
성북동 저택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오전 내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승용차 외관에는 먼지와 빗물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고에 차를 세우고 호스와 세차용 스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 티끌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바퀴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저택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관리인과 가사도우미는 장을 보러 나간 뒤였고 경호원들도 본사 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차고와 정원을 감싸는 적막함이 마치 세상에 도윤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윤은 차량 유리창을 닦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거든요. 서쪽 하늘이 주황빛에서 진한 붉은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차창에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그 빛깔을 보는 순간 도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10살이 되기 전 아버지 재호와 단칸방에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재호는 새벽부터 건설 현장에 나가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등이 부러질 듯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재호의 손은 늘 시멘트 가루로 거칠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 손으로 어린 도윤의 머리를 감겨주며 재호는 항상 같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노래는 세상 어떤 음악 앱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곡이었습니다. 재호가 직접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만든 오직 하나뿐인 노래였거든요. 도윤은 아버지가 왜 그 노래를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쓴 곡인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거칠고 갈라진 아버지의 손이 자기 머리카락 사이를 부드럽게 헤집으며 불러주던 그 멜로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자장가라는 것만은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창에 비친 노을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복순의 수술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낯선 재벌가에서의 수습 근무도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압박감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노래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차고 안에도 정원 쪽에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혼자라고 확신한 도윤은 스펀지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노래를 나지막이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안에서만 맴돌던 허밍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첫 소절을 지나 점점 익숙한 멜로디를 타기 시작하자 도윤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품에서 들었던 그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듯 억누를 수 없는 그리움이 노래에 실렸습니다. 도윤은 세차를 멈추고 양손을 차 위에 얹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이며 후렴구까지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진이 저택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요. 서진은 오후 들어 극심한 편두통이 밀려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수행원 없이 비밀리에 저택으로 일찍 돌아왔습니다. 관용차 대신 택시를 타고 후문으로 들어온 서진은 약을 먹은 뒤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원 끝에서 차고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서진의 발이 갑자기 땅에 뿌리가 내린 것처럼 멈추었습니다. 누군가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한 박자를 건너뛰었습니다. 멀리서 흘러오는 그 멜로디의 첫 소절만으로 서진은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노래는 세상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곡이었거든요. 27년 전 서해안 해변에서 강재호가 서진만을 위해 만들어 불러준 세상 어디에도 발표된 적 없는 단 하나뿐인 사랑 노래였습니다. 서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관자놀이를 쥐고 있던 손이 힘없이 풀어졌고 편두통 따위는 이미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노래가 흘러오는 쪽을 향해 떨리는 걸음을 내디디며 서진은 미친 듯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재호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저 노래가 여기서 들리는 거냐고. 정원 담장 너머로 차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승용차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차 호스에서 흘러내린 물이 바닥에 고여 있었고 그 물웅덩이 위로 붉은 노을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재호의 그것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멜로디와 가사는 한 음절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서진은 담장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27년간 밤마다 혼자 틀어놓고 울던 그 테이프 속 노래가 젊은 남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저녁 공기를 가르며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소절을 끝냈습니다. 애절한 여운이 차고 안에 길게 맴돌다가 저녁 바람에 실려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스펀지를 집어들려는 순간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뺨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평소에 냉철하고 완벽한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앞에 선 여자는 무엇인가에 깊이 흔들리고 있는 상처 가득한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근무 중에 노래를 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진은 사과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목구멍에서 말이 겨우 빠져나오는 것처럼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노래 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도윤은 서진의 표정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직접 만든 노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불러주셨던 자장가 같은 곡이에요. 아버지라고?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절박함에 움찔하면서도 대답했습니다. 강재호입니다. 15년 전에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서진의 무릎이 꺾이듯 흔들렸습니다. 강재호. 그 이름 석자가 귀를 때리는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7살이라는 나이, 강재호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상에서 오직 재호만이 알고 있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 서진의 가슴에서 봉인해 두었던 의심 하나가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 청년이 27년 전 자신의 품에서 사라진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감히 꿈꿀 수조차 없었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진은 무너지는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도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저택 안으로 들어가 회장 전용 서재의 문을 닫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의 이중 잠금 장치를 풀고 소중히 보관하던 흰색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27년 전 재호의 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방금 차고에서 들었던 도윤의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멜로디가 같았습니다. 가사가 같았습니다. 후렴구의 숨을 고르는 타이밍까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전해진 노래는 27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서진은 플레이어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었지만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움과 의심과 두려움이 뒤엉킨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한편 그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다른 곳에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서린그룹 본사 부회장실. 광필은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고에 몰래 설치한 도청 장치가 포착한 두 사람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도윤이 부른 노래, 서진의 다급한 질문, 도윤이 말한 아버지의 이름, 그 모든 것을 광필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광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서늘함이 서린 표정이었습니다. 헤드셋을 벗어 내려놓은 광필은 책상 위에 양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살아있었군. 그 자식의 핏줄이. 광필의 눈동자가 가늘어졌습니다. 27년 전 자신이 갓난아이를 아버지에게 떠넘기며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일이 이제 성인이 된 그 아이의 목소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진이 그 노래를 듣고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광필은 금고에서 새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광필은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며 말했습니다. 강도윤이라는 놈을 서린그룹에서 완전히 쫓아낼 방법을 찾아.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다. 시간이 없어. 전화를 끄는 광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은 이미 지고 서울의 하늘은 검붉은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광필의 입술이 얇게 달라붙으며 제거 계획의 윤곽이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도윤이 부르던 그 노래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27년 전 해변에서 재호가 불러주던 바로 그 멜로디, 그 가사, 그 숨결. 우연의 일치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정확했고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가장 신뢰하는 개인 비서 윤미경을 회장 전용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서재 문을 안에서 잠그고 난 뒤에야 서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 씨, 강재호라는 사람과 강도윤의 과거를 추적해 주세요. 외부에 단 한마디도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미경은 서진이 새벽까지 울었다는 흔적을 눈가에서 읽어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닌 자료와 기록으로 움직이는 것이 미경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움직임은 이미 광필의 레이더에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광필은 서진의 비서실에 심어둔 내부 정보원을 통해 서진이 강재호와 도윤에 대한 비밀 조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알아챘습니다. 광필은 즉각 자신의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서진이가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어. 강도윤의 병원 기록, 보호시설 입소 기록, 가족관계 서류, 전부 먼저 확보해서 접근을 차단해. 미경이라는 년이 손을 대기 전에 끝내야 한다. 광필의 비서는 그날 오후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태어났던 산부인과의 전산 기록에 접근하고 보호시설의 입소 서류를 빼돌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의 열람 이력을 추적해 미경보다 한 발 앞서 핵심 자료를 가로챘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필의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재확인했습니다. 도윤의 실제 생년월일이 27년 전 서진이 출산한 날짜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비서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 광필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서진이 눈치채기 전에 이놈을 매장해야 해. 광필은 먼저 27년 전의 기록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에게 거액의 합의금이 지급된 것처럼 보이도록 당시 서린그룹 재무팀의 양식과
문서 번호 체계를 완벽하게 모방한 가짜 회계장부를 정교하게 위조했습니다. 수기로 기재된 것처럼 보이도록 종이까지 일부러 오래된 것을 구해 사용했어요. 광필은 서류 위조에 이미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27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서진을 속인 적이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광필은 과거 서린그룹에서 은퇴한 전직 직원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그 직원의 아들이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광필은 거래처를 동원해 그 사업을 부도 직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목이 졸리듯 궁지에 몰린 그 직원은 결국 광필이 내민 진술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재호는 거액의 합의금을 수령한 뒤 아이를 데리고 야반도주했으며 본인은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했다고요. 서류가 모두 갖춰지자 광필은 곧바로 서진의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정리해둔 과거 조사 결과를 이제야 발견한 것처럼 위조된 장부와 진술서를 서진의 책상 위에 당당하게 내밀었습니다. 서진아, 과거에 이미 명백하게 조사된 기록이 있더라. 강재호라는 자는 합의금을 챙겨서 아이를 데리고 달아났어. 당시 목격자 진술까지 남아있고. 서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억지로 굳히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돈을 받고 떠났다는 이 기록과 차고에서 도윤이 불렀던 그 노래 사이에서 서진의 마음이 산산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운전기사가 내 아들일 수도 있어.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광필은 안경을 고쳤으며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강재호라는 이름 석자 하나만으로 친아들이라고 단정할 순 없잖아. 서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름은 같을 수 있어. 하지만 노래는 같을 수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발표된 적 없는 오직 한 사람만이 알고 있던 노래를 그 청년이 부르고 있었어. 광필은 그 순간 등줄기에 찬 땀이 흘렀습니다. 재호와 서진 사이에 둘만의 노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필은 동요를 감추고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그 녀석이 어딘가에서 너와 재호의 과거를 알아냈을 가능성이 있어. 노래까지 학습해서 회장의 친아들 행세를 하려는 악질 사기꾼일 수 있다고. 서진은 광필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27년간 품어온 배신감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마음의 여유가 쉽게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진은 광필이 물러간 뒤 미경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택 CCTV 원본 데이터와 도윤의 인사기록, 원본을 광필 쪽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따로 확보해 주세요. 미경은 서진이 광필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필의 계략은 서진의 방어보다 한 수 앞서 있었습니다. 광필은 도윤을 완벽하게 매장하기 위한 치밀한 덫을 이미 짜놓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광필은 저택관리인에게 연락을 넣어 회장님 침실의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며 운전기사 도윤에게 침실 창문 잠금 상태를 확인하도록 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리인은 부회장의 지시를 거부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서진의 침실로 향했고 창문 잠금 장치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맞추어 광필의 사람이 저택 지하의 CCTV 서버실에 접근해 시스템을 고의로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이 일제히 검게 변하는 동안 광필의 비서는 서진의 침실 옆 드레스룸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광필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비서의 장갑 낀 손이 서진이 가장 아끼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차고 안 도윤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사물함 가장 깊숙한 곳에 목걸이를 밀어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광필의 비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CCTV가 복구된 뒤 도윤이 서진의 침실 앞 복도를 지나가는 장면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했습니다. 마치 도윤이 침실을 몰래 드나들며 무언가를 훔치려는 것처럼 보이도록 전후 맥락을 잘라내고 이 편집본을 저택 경호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경호팀장은 영상을 보고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곧이어 광필의 비서가 건넨 두터운 봉투 앞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광필의 거대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경호팀장은 도윤이 평소 금고 위치를 집요하게 물어보았다는 거짓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한 뒤였습니다. 광필은 서진이 내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선수를 쳤습니다. 직접 경찰에 절도 신고를 넣고 수사관들을 대동해 성북동 저택에 전격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도윤은 차고에서 다음날 운행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 4명이 들어왔을 때 도윤은 무슨 영문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도윤 씨, 사물함을 열어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사물함 문을 열자 옷가지 사이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목걸이였거든요. 이건 제 물건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본 적도 없어요. 도윤은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경찰의 손에는 이미 경호팀장의 진술서와 편집된 CCTV 영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도윤의 손목을 물었습니다. 쇠붙이가 피부에 닿는 순간의 냉기가 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군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저택 현관을 빠져나오는 순간 멀리 2층 창문 너머로 서진의 모습이 얼핏 보였습니다. 서진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것인지 도윤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2층 창문 앞에서 도윤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한 판단도 멈추지 않았어요. 서진은 곧바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경 씨, CCTV 서버에 자동 백업 시스템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본사 직속 보안 서버든 외부 클라우드든 어디에 숨어 있든 상관없어요. 삭제된 원본 영상을 반드시 찾아내세요. 전화를 끊은 서진은 창가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 부르던 노래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27년 전처럼 속아서 눈물만 흘리는 바보로 살지는 않겠다고. 창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태운 차가 성북동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의 손이 유리창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27년간 가슴에 박혀있던 상처에 비하면 이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도윤은 이틀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직접적인 절도 장면이 담긴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안도감은 채 30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유치장 밖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서린그룹 인사팀이 보낸 공식 해고 통보서였거든요. 서진은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도윤을 해고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광필은 서진보다 한 발 빨리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고 이사들 앞에서 서진의 판단력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회장이 절도 혐의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의 보안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진 과반수가 광필의 손을 들어주었고 도윤의 해고는 서진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행되었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지만 이사회 결의를 단독으로 뒤집을 수 있는 절차는 쉽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광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업계 전반의 운수업체, 대리운전회사, 심지어 택시회사에까지 도윤이 재벌가에서 귀중품을 훔치다 적발된 악질 절도범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넣는 곳마다 거절 전화가 돌아왔고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이름 석자에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주저앉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복순의 심장 수술비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이를 악물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볼을 핥히는 새벽 6시부터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지고 나르며 하루 일당을 벌었습니다. 해가 지면 현장에서 곧바로 대리운전 콜센터에 전화를 넣었어요. 취객들의 차를 몰고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오면 새벽 2, 3시가 넘었습니다. 잠은 4시간을 채우지 못했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그 무렵 서린그룹 본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서린그룹 전무이자 광필의 아들 서민규가 도윤의 절도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다 의아한 점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목걸이가 금고에서 사라진 시각과 CCTV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가 분 단위로 너무나 정교하게 겹쳐 있었거든요. 민규는 아버지의 집무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진언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건은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CCTV 장애 시점과 목걸이 분실 시점이 우연치고는 지나치게 정확합니다. 광필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후계자가 될 사람이 고작 하찮은 기사놈 하나 때문에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고 있어? 민규야, 내가 신경 써야 할 건 차기 회장 취임 연설문이지 절도범 인권이 아니야. 민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실린 서늘함이 이 주제를 더 꺼내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였으니까요. 광필은 아들을 돌려보낸 뒤 곧바로 다음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27년 전 서진이 출산했던 산부인과는 이미 폐업한 지 오래였지만 폐쇄된 창고에 당시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광필은 사람을 보내 그 창고를 샅샅이 뒤지게 했고 마침내 서진의 출산 대장 원본과 신생아 팔찌 등록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광필의 수하들은 그 기록을 파쇄기에 넣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종이가 갈려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광필은 전화기 너머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광필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부인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직원이 서류를 넘기기 전 미심쩍은 예감에 출산대장 한 페이지를 복사해 자신의 개인 수첩 사이에 몰래 끼워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광필의 다음 표적은 15년 전 재호가 추락사한 서린건설 공사 현장의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광필은 비서에게 원본을 찾아내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세상에 나오면 재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뜻밖의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현장 안전관리자였던 최병식이 보고서 폐기 요청을 받고 거세게 항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안전줄이 저절로 끊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제거한 겁니다. 그걸 묻어버리라니 말이 됩니까? 최병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재호가 추락하기 직전 멀쩡했던 안전줄이 칼로 자른 것처럼 깨끗하게 절단되어 있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장면은 15년이 지나도록 최병식의 밤잠을 빼앗는 악몽이었습니다. 광필은 직접 최병식을 만났습니다. 두터운 현금 봉투와 해외행 항공권 2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당장 출국해. 거기서 조용히 살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최병식은 현금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광필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거절이 예상 밖은 아니었지만 귀찮은 일이 하나 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최병식의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철물점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보복성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거래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운영해온 철물점이 하루아침에 숨통이 막혔습니다. 최병식은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지만 가족을 인질로 잡힌 처지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필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실 집무 책상 위에 재호가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채 웃고 있는 재호의 젊은 얼굴, 공사장 철골 위에서 동료들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광필은 그 사진들을 한 장씩 집어 재떨이에 넣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사진의 모서리부터 불꽃이 번져나갔고 재호의 얼굴이 천천히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광필은 제가 되어가는 사진을 바라보며 은조렸습니다. 강재호, 이제 너의 흔적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27년 전 재호를 쫓아내고 15년 전 재호의 목숨을 끊고 이제 남은 흔적까지 모조리 태워버렸다는 확신이 광필의 얼굴에 승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광필은 곧바로 민규를 불러 차기 회장 취임 연설문 초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규가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서려는 순간 광필이 뒤에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강도윤이라는 놈의 존재는 곧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질 거다. 너는 앞만 보고 걸어가면 돼. 민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집무실을 나왔지만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민규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만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책상 위에 결제를 기다리며 놓여있던 차명회사 관련 비밀 문서였습니다. 서류를 펼쳐본 민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도윤과 복순이 살고 있는 낡은 빌라의 채권을 매입하라는 지시서에 자신의 이름이 법인 대표로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빌라의 채권을 사들인다는 것은 곧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규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규는 아버지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고작 노인 한 분과 청년 하나를 상대로 이직까지 해야 합니까? 집까지 빼앗으려는 건 선을 넘는 겁니다. 광필은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민규야, 이건 다 너를 위한 승계 작업이야. 서린그룹의 회장 자리가 걸린 일에
동정심 따위를 끼워 넣으면 내가 먼저 무너진다. 서명해. 광필은 책상 위의 서류를 민규 앞으로 밀었습니다. 펜을 건네는 아버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규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느릿느릿 이름 석자를 적어 내려가는 동안 민규의 눈가에 핏줄이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명을 마친 민규는 아무 말 없이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앞에 서서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자신이 방금 서명한 서류 한 장이 아무 죄 없는 노인과 청년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빼앗는 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위장을 뒤틀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자각이 민규의 목을 조여왔지만 이미 잉크는 마른 뒤였습니다. 새벽 5시 반, 도윤은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목장갑을 끼고 안전모를 눌러 쓴 채 트럭에서 내려지는 철근 다발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안전모 챙 아래로 퍼졌습니다. 철근 3번째 다발을 나르던 순간이었습니다. 장갑 사이로 삐져나온 날카로운 철근 끝이 도윤의 오른손바닥을 깊이 베었습니다. 순간 뜨거운 통증이 손목까지 타고 올라왔고 목장갑 안으로 따뜻한 액체가 스며드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장갑을 벗어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손바닥 한가운데가 길게 갈라져 있었고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현장 사무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당을 놓치면 복순의 수술비가 또 하루 미뤄지는 것이었으니까요. 피가 흐르는 손에 새 목장갑을 덮기고 소매로 얼굴에 땀을 훔친 뒤 다시 철근 다발을 집어 올렸습니다. 장갑 안에서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스며들었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며 하루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약속된 수술 보증금이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통보였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도윤의 귀에는 벼락처럼 들렸습니다. 보증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아 수술 일정을 기한 없이 연기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순의 심장은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었고 수술이 늦어질수록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돈이 없으면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안방에서 복순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순의 시선이 도윤의 손에 멈추었습니다. 새로 끼운 목장갑 사이로 검붉게 마른 핏자국이 선명했고 장갑을 벗자